판례에 따라서 여기 6.25 참전용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6.25 참전용사. 우리 이도영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시는데 하여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손 들어주십시오. 상당히 많네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 말씀드리지만은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가 이 같은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 목소리가 뒤에 괜찮게 들립니까? 예. 오늘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항상 꽉 채워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나라 걱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7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처럼 대접받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칩시다. 우선 지하철, 여기 부산도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65세 이상. 맞죠? 이것도 세계에서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연금 받으실 테고, 또 아직도 한국은 장유유서 풍습이 살아있어가지고 지하철 타면은 자리 양보하는 사람 많죠? 자리 양보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시 되지만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다만 요새 시국이 좀 어지러우니까 짜증나실지 모르지만은 대충 과거 어느 시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지만은 62살에 돌아가셨어요. 1979년에. 79년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부산에서, 마산에서 시위가 나고 들이대어 11.6 사건, 그 뒤에는 또 12.12 사건. 79년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사건이 많았던 해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87년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모험이었어요. 반도체로부터 아직 수익을 제대로 올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그만하면 잘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을 이어받은 이건희, 이재용 두 사람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이병철 선생 걱정하던 거를 다 듣고 굉장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세계 기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일단 브랜드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게 인류 국가입니다. 브랜드 1등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 온라인 이게 서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사로 됐습니다. 2등이 어디냐 하면은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구글. 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가
애플, 유명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 4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약 980억 달러. 그 아래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자통신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코카콜라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는 엑슨 오일이라든지 쉘 오일이라든지 석유 회사 아니면 자동차 회사 있어요. 도요타라든지.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자통신 회사. 그런 데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4등 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월드컵에 우승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효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덕분에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게 16강에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2대0으로 이긴 것인데 저도 축구를 보면서 제가 평생 본 시합 중에서 그 시합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월드컵 4강 때 우리가 4등을 했는데 그때 아주 감동적인 시합이 몇 개 있었죠. 이탈리아한테 2대1로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 시합. 그 다음에 준중결승에서 스페인을 무승부로 갔다가 승부차기로 이긴 시합. 뭐 이런 게 아주 감동적인 시합이지만은 진짜 우리 실력으로 이 홈 어드밴티지 없이 러시아에 가서 실력으로 이긴 게 바로 그 시합이었습니다. 그 시합은 운으로 이긴 게 아니고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실력으로 랭킹 57등 되는 팀이 랭킹 1위,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이죠. 또 이번에도 우승 제1후보였습니다. 그것도 45분 아니고 45분 90분에다가 한 10분쯤 더 뛰었으니까 100분 뛰어가지고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하고 나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한국 사람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하면 강해집니다. 당하면은. 그 선수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아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돌아오면은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심을 하고 싸우니까 그게 운이 따른 거 아닙니까? 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르지. 운을 바라면서 농땡이 부리면은 운도 오지 않죠. 또 그 시합은 교훈이 많습니다. 저는 야구, 축구, 권투 이런 걸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이 시합을 관찰하면 딱 하나의 원리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오래 버티는 팀이 이깁니다.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팀이나 선수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버텨냈다는 거, 견디어내는 거, 버텨내고 견디어내는 게 바로 우리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해낸 일 아닙니까? 버텨내는 거. 버텨내기 시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좌절했는데 대한민국만이 식민지,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지구촌 전체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 올라온 거 아시죠?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 어딥니까? 아이슬란드입니다. 33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9인구쯤 될 겁니다.
아마 동구가 30만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구 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올라왔어요. 거기는 감독이 치과 의사입니다. 감독을 하지 않을 때는 치과 진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아이슬란드 팀. 역시 그 사람들은 바이킹이기 때문에 이 체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기든 지든 표정에 별 변함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무덤덤해요. 또 하나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미 월드컵에서 2번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 팀은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작아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루과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루과이는 1930년에 맨 처음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1950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전부 다 브라질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인 경우가 많아요.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개방적이고 범죄도 가장 적고 아주 모범 나라입니다. 인구는 350만 밖에 안 되는데 저 남미 지도에 보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항구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 1973년에서 1985년 사이 12년 동안 군사 통치를 받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통치를 받았어요. 그 기간에 남미가 거의 전부 다 군사 통치를 받았습니다. 군사 통치를 받고 나서 민정 이양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는 84년에 막 데모를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 군정하던 사람과 민간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정 이양한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기자 출신이고 군사통치기관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군정기간 1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사면이다. 정치보복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고 국민투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과거사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게 정치보복 아닙니까? 정치보복을 다른 말로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청산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때 있었던 거,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만 골라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그것도 주로 공산당하고 싸웠던 사람, 종북 세력하고 싸웠던 사람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과거와 열심히 싸우면은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옵니다.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과거와 싸우는데 10시간 보내면은 오늘과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시간이 남지 않죠. 그러나 우루과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모범 국가가 됐고, 그러니까 축구도 잘하죠. 다 백인 선수죠. 우루과이 그 팀 보면은 다 백인 선수입니다. 그 나라는 90%가 백인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를 얼마나 해외로 수출을 많이 했는지 통계에 가면 1,400명을 지금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 선수 해외 취업 금지령까지 지금 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우루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딱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드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스포츠가 대단한 정치입니다. 당장 한국팀이 독일을 꺾으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세계 모든 언론의 머리 기사가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더구나 아시아 국가로서 아시아 국가팀이 독일 팀에 이긴 최초입니다. 나 이 기록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집단적인 힘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또 게르만족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근검성실하고 조직력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크고 키 큰 나라 순서대로 하면은 독일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큰데 이번에 네덜란드 팀이 안 나왔죠. 두 번째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세르비아, 덴마크, 스웨덴 이거 다 키 큰 사람들. 평균 신장이 182, 3cm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키가 남자가 173.5니까 아시아에서는 이란하고 터키 다음입니다. 어쨌든 그런 팀을 상대로 이기니까 8천만 독일 사람은 아주 절망했고 우리보다 더 날뛴 사람이 있죠. 멕시코 사람. 멕시코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멕시코 인구가 일본 인구하고 같습니다. 1억 3천만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히스패닉. 얼마냐? 약 8천만 명입니다. 그럼 그거 합치면 2억이잖아요. 그죠? 그 2억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게 바로 축구의 정치학입니다. 축구의 정치학. 앞으로 멕시코 여행 가시는 한국 사람들을 좀 덕보게 생겼는데 사실은 멕시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마약 밀매하는 이 마피아 조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수십 명을 죽입니다.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어떤 데는 경찰서장이 아예 출근을 안 하고 도망가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멕시코 이걸 통해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요사이 북핵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며칠이나마 기분 좋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축구가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축구 다 추가 시간에 2골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 마지막 골은 참 황당한 게 그 독일 노이어라는 골키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키퍼입니다. 하도 가슴이 타니까 자기가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한국 진영까지 왔다가 우리 선수가 잽싸게 롱패스를 해가지고 쉽게 집어넣었는데 골키퍼가 자기 문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2년인가? 2001년인가? 2002년에 서해에서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참수료가 격침된 직후에 국민행동본부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제목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두고는 축구가 안 됩니다.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는 축구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광고를 냈느냐 하면은 벌써 그게 16년 전입니다. 어제가 16주년입니다. 참수료 피격 사건. 그때 북한이 NLL을 넘어서 경비정을 보내가지고 격침시킬 것이라는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북 정보기관이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아무리 월드컵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그 전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꼭 보복을 할 거라고 해도 국방부 상부에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군 일선 부대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당해버렸죠. 그때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상한 작전 지침을 하나 내렸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이거 수학적으로 이 풀면은 이게 뭐죠? 모순이죠, 모순. 이겨야 된다. 그럼 먼저 쏘면 안 된다. 그럼 서부 영화에 보안관이 총제비하고 결투하러 나가는데 판사가 보안관 보고 꼭 이겨야 된다. 그럼 먼저 총 빼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참수리호가 북한 함정이 딱 조준 자세로 포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옆에 배의 측면을 갖다 대놓고 경고 사격하다가 경고 사격도 아니에요. 경고 방송하다가 맞았습니다. 그걸 두고 한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축구 보니까 골키퍼가 자기 골문 안 지키니까 역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골키퍼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누구 편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사드 배치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유리합니까? 김정은이가 유리하죠. 또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안 해요.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합니까? 우리 국민이 유리합니까? 김정은이가 유리하죠. 핵미사일 쐈을 때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또 북한이 절대로 핵 폐기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지만은 최근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이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입에서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 한 건데 그게 사실과 달라요. 여기에 드디어 트럼프까지 이제 속아 넘어가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핵 폐기를 이야기를 했지 북한의 핵 폐기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 폐기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축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골키퍼여야 하는데 김정은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팀 골키퍼.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힘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동북아시아가 바뀌고 남북 관계가 바뀌고 한국에서 권력층의 교대에 따른 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어요. 이 네 개가 동시에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로 진출할 때의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해요.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직후의 한반도 상황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첫째,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세계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전에서
자유민주 세력이 이긴 다음에 이제는 미국이 세계 전체의 지도국이 되었으니까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제는 역사가 더 발전할 것도 없다. The end of history.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 30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독재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던 나라도 독재로 넘어가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상당히 민주주의였던 사람이 점점 독재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독재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 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이 통계인데 1990년 통계를 보면은 독재 국가에서 생산하는 GDP가 1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주축으로 한 독재 국가에서 생산하는 GDP가 33%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커졌어요.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를 생산하는 것보다 독재 국가에서 부를 생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 자유민주 진영의 기수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 그것이 바로 미국의 가치다. 자유의 가치 하면은 자유, 그 다음에 인권, 법치, 이겁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 가치를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를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 이게 바로 냉전시대 때의 가치관이었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인으로 180만 명의 미군을 보내가지고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도록 한 그것은 바로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내세운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같은 T자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트루만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TRU까지는 같은데 1950년 6월 24일에 미국 시간으로 그때 백악관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었으면은 미국은 안 보냈죠. 그럼 우리는 지금 김정은 지하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기 직전부터 직후 요 사이에 완전히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독재자를 좋아해요. 김정은을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지도자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가라고 해야 돼요.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정치 지도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리고 아주 불행해진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김일성이라는 악령에 씌웠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김일성 만나고 나서 망한 사람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차우세스크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1970년대 초에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김일성식으로 우상숭배 정책을 펴고 주체사상 연구하고 하다가 결국 89년에 총맞아 죽었어요. 또 한 사람, 카다피. 카다피도 김일성 만나고 나서 더욱더 우상숭배 쪽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최장기 독재를 하다가 밀려난 짐바브웨의 무가베. 이자도 김일성 만나고 와서 김일성 본떠서 하다가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또 하나, 시리아의 아사드. 이 아사드 말고 이 아버지 아사드. 이 사람도 김일성 만나고 나서 도체 동상 만들고 하더니 결국 저런 내전으로 가서 50만 명이 죽는 만들었어요. 김일성 만나고 나서 김구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김일성 만나고 온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김일성, 김정일,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정치 지도자는 특히 이 대통령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누가 기가 더 세느냐 하는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은 국력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트럼프가 불리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기가.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임기가 4년입니다. 한 번 더 할 수는 있죠. 둘이가 딱 만나면은 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느긋하게 협상을 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단기 성과를 내야 됩니다. 특히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야단납니다. 상하원이 만약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손잡고 선거운동을 했다 하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에 감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은 회담에 임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고 언론에 크게 나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선거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으로 나오고 말았는데 저는 조갑제 TV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트럼프는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담을 깨고 나오는 방법. 회담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김정은 페이스로 간다. 왜냐? 회담에 임하면은 반드시 회담이 성공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깨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담했다 하면은 뭔가 합의문이 나와야 돼요. 합의문을 만들어내려면은 서로 양보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트럼프가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트럼프, 김정은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은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모든 것을 갖다 줘버린 겁니다. 이 합의문은 비핵화 합의문이 아닙니다. 이 합의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합의문입니다. 밑줄 치면서 읽어보면 결론이 뻔해요. 그런데 그런 합의문을 해놓으니까 미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맹탕이 어디 있느냐. 부시 오바마 욕하더니 부시 오바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이 합의문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다 들어있다라고 완전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합의는 이 합의문 제3항입니다. 3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여기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했는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식 용어로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 군사훈련 중단 등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안 넣느냐? 여기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즉 문재인, 김정은 선언,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재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남한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적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습니까? 여기도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노린 거죠. 완전한이라는 말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도 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받은 모양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한국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말하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고 똑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완전한 사기극의 핵심은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전부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라고 우기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인데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우기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 완전한 사기는 언제 들통이 나느냐? 지금부터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그 들통 나는 것을 미국이 과연 인정하느냐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김정은 만나고 미국에 오자마자 트위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북한 핵 위협은 사라졌다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미국 국민 여러분 편하게 주무십시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역사적 회담을 했다고 계속 선전합니다, 지금. 선전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은 북한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북한 인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김정은은 유능한 사람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것이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돈이 많이 드니까 언젠가는 주한미군 빼고 싶다. 그동안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트럼프가 받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영혼을 판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을 만나서 패가망신한 사람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망의 합의문은 영어로 표기한 걸 읽어봐야 더 정확하게 압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여기에 commits to work towards, 이거 복잡한데,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그것도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적 용어로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노력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게 외교 문서는 라틴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팍툼 데 콘트라헨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게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합의를 해놓고 와서 트럼프는 자기가 핵 문제 해결했다고 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작년에 한 걸로 봐가지고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김정은의 핵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으로 기우니까 트럼프는 문재인을 또 견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한 발 더 나갑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될 거냐? 첫째,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겠다는 겁니다. 이런 공짜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회담장에 말 잘해가지고 북한을 핵 폐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이거 공짜 심리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아니, 북한이 지금 핵무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짧게 봐도 40년 동안 모든 국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핵 개발 안 했으면 굶겨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난쟁이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 남한보다 10년 짧게 사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돈 들어간 거 아마 $1,000억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에 가진 핵무기인데 이걸 트럼프가 와서 말 잘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말 잘한다고 자진해서 없앤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전쟁을 하지 않고는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고 하면 됩니까? 정갈 보고 독을 빼라고 하면 됩니까? 정갈 보고 독을 빼라고 하면 뭐가 되죠? 정갈이 그냥 메뚜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아닌 기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북한은 망하지 않는 한,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든지, 수십만 죽는 걸 각오하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재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재. 대북 제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재가 상당히 먹혔어요. 이번에. 근데 제재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무너진 나라 없습니다. 제재는 먹히지 않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육속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중국과 북한 동북 삼성에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사이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조선조 시대 때부터 그게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만주에 있는 조선족이 못 살면은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가지고 북한에서 식량 얻고 돌아가고, 강이 뭐 넓습니까? 한강처럼 넓어요. 겨울에 걸어서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제재를 한다고 한들 완벽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제재가 마침 중국까지 협조를 하니까 제재가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상당히 다급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한국은 다른 방법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은 폐기할 수 없다.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전쟁할 수 없다. 제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핵 무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의 핵과 북한의 핵이 서로 균형을 맞추니까 그때부터 북한의 핵이 별 쓸모가 없어져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위적 핵 개발은 무척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방장관도 작년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을 때 금방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다. 아니, 전술핵 재배치 반대면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기극은 별을 딸 수 있다면서 계속 사다리를 올리고 있는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기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 국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정책을 펴니까 한국 국민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가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트럼프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통계를 냈는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 400 며칠 동안 거짓말 한 게 3,600건이랍니다. 하루에 평균 6건씩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트윗을 11개를. 아니, 대통령이 그래 바쁜데 트윗으로 11개의 트윗을 쓸 정도 같으면 그건 맨정신이 아닙니다. 트윗의 내용도, 자,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거짓말 한 걸 한번 뽑아봅시다. 첫째,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적이다.
김정은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써먹었습니다. 방어적이죠. 우리가 하는 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또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작동이 안 돼요. 군대 다 가셨겠지만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그건 노무자입니다. 노무자들 다 모아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격훈련 왜 합니까? 기동훈련 왜 합니까? 아니 권투 선수가 날 받아가지고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열흘, 한 달 동안 얼마나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최고도의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 시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에서 흘린 땀이 전쟁에서 피를 줄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지 말라고 그래요. 훈련도 워게임 같은 큰 훈련뿐만 아니라 해병대 중대 규모의 훈련까지도, 한미연합훈련까지도 다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한미연합체제는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유엔은 김정은이가 히틀러처럼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냈는데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이러면 북한 인권 문제,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어떻게 히틀러를 칭송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갑자기 북한이 유해 200구를 송환해가지고 지금 이미 미국에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로 바로잡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과거에 거래를 잘하고 사람이고 협상의 달인이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사꾼하고 혁명가가 대결하면 혁명가가 이기죠. 장사꾼은 돈벌이지만은 김정은 같은 이 혁명가는 자기의 생존을 걸고 합니다. 생존을 걸고.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간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전혀 안 한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하니까 이런 합의문이 나왔어요. 이것은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해프닝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세계 자유진영의 결속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상하게 독재자를 좋아해요. 푸틴,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인권 탄압을 많이 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입니다. 이 세 사람을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대통령.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마약 사범이라 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그 다음에 괜찮은 나라 터키를 지금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지도력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나다 수상보고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유럽에서 재정 적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민자들이 막 몰려가면은 유럽에서 이 나라가 나서가지고 난민을 100만 명이나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가 부도가 나면은 돈 대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에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 아닙니까? 독일. 그 고마운 독일을 향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독일이 이민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 범죄 발생률이 10%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독일 정부에서 딱 반박자를 냈습니다. 10%가 는 게 아니고 10%가 줄었다. 그래도 사과 안 합니다. 절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주의도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를 뽑았느냐? 미국에 백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백인들이 그동안에 흑인 우대 정책, 이런 걸 이렇게 이민자, 그러면서 백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백인들의 결속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제1주의는 그게 백인 제1주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트럼프 제1주의, 극도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어떻게 자유를 최고 가치로 하는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왔느냐. 더구나 핵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서, 더구나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등장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계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북아시아의 변화는 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여기서도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핵 문제는 상중단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하면은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는 핵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 끌게 하자는 거죠. 두 가지를 미국이 다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시진핑이 1년 전에 하던 이야기를 트럼프가 지금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혼이 김정은에게 팔려갔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트럼프에 기대했던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대전략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럴듯해요. 그럼 위안도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망하는데, 북한과 중국은 붙어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어요. 어떻게 미국하고 친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친미국가 되는 순간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가만두겠습니까? 다만 김정은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몰라도 북한이 친미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억지로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만약 미국이 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줘버리면 됩니다. 한반도는 당신이 주인이 되라.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됐다. 핵도 가지고 있고 남한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남한의 운명은 김정은이한테 맡긴다.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베트남에서 미국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통일한 베트남이 자기를 도와주던 중국하고 맞서가지고 버티니까, 이 통일된 베트남이 적이 아니냐. 우리한테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베트남이 친미국가가 됐어요. 친미국가. 과거의 적이 이제는 동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런 개선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 맨날 반미만 하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핵 가진 김정은이한테 한반도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김정은이가 적화통일을 해도 그게 친미국가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중국에 대항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입니다. 실현 불가능. 그것도 좋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 사람은 적화통일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친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친미국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친미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우파 애국 인사들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반성도 좀 하고 뭘 정리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동안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국민보다도 대한민국 군대가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미국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양해도 갈 필요도 없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북한 군사령부를 폭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격할 찬스가 얼마나 많아요. 연평도 폭격했을 때도 할 수 있었고 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괜히 잠자는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이런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 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핵 문제를 미국 보고 해결해달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6.25 때처럼 우리 대신 죽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비겁한 비열한 사람들이 우파라든지 보수라든지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한 모독이죠.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우파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더구나 자주국방 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이 있는데도 경제력이 40배나 되는데 세금 더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더 내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0조씩 더 낸다. 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근데 돈도 쓰기 싫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드 방어망 만들고 핵무장 하는데 돈이 드니까 나는 그거 안 할란다 하면 죽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요새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연히 나서가지고 트럼프에게 항의를 했어야죠. 국회는 항의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또 한국의 애국 세력들,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성무회 뭐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6.25 때 같이 피 흘린 한미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없어요. 정부는 오히려 찬성하고 그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참패한 이후에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정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아무도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보단체 중에서 딱 하나 성우회만 반대 성명이 하나 나왔을 뿐입니다. 이건 뭐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트럼프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 팬클럽 같아요. 팬클럽. 팬클럽이 되면 안 되죠. 팬클럽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트럼프 팬클럽 되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트럼프 욕하지 않고 반미운동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게 반미운동 아닙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론이 살아있고 아직도 야당이 살아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은 아직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미국적 가치와 자유진영의 고귀한 가치,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글과 말을,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도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에서는 이런 글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 주둔할 가치가 없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야 사생결단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가 되는 국민을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타락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비겁한 국민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김정은이 경제력에서 50분의 1인데 그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주한미군 없으면은 우리는 죽는 것처럼 이렇게 사색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싸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돈 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찐 돼지처럼 살았던 한국인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김정은을 지켜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트럼프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 앞으로의 선택은 뭐냐? 하는 것이죠. 선택은 뭐냐? 생존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선택입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입니다.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형태를 보시면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검찰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일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으로 거창하게 기려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기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해 임시정부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948년 8월 15일도 생일이 아니고 19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원래 아마 공화국 창건 70주년 열심히 할 겁니다. 거기에 또 한국 사람 보낼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셈인데, 이런 자해 행위, 대한민국의 뿌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저항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한미동맹에 의존한 대가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외국에 맡겨놓고 자신은 웰빙에 전념하는 국민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축구가 하나의 대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구. 그렇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정권, 트럼프 정권은 그러면 탄탄대로냐? 그건 또 다르죠. 대한민국 국민만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유동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이때 한 발짝 잘못 놓으면은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바로 놓으면은 또 이기는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큰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뀔 때는 정신 안 차리면은 큰일 납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군사 분계선을 38도선으로 걷는 제안을 미국이 스탈린에게 했습니다. 소련군은 38도선까지만 내려와라. 그럼 남쪽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스탈린이 뭐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지금 소련군이 만주를 다 석권하고 지금 함경북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반도는 우리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도리 없습니다. 미국이 할 수 없다. 왜냐? 미국은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한반도까지 전개할 여지가 없었고 한반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8선이 생긴 거죠. 38도선이 축복입니다. 바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거 하나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린 이처럼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고민은 뭐냐?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를 했다. 지금 제일 기분 좋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순간 제일 기분 좋아요. 역시 핵무기가 힘이 있구나. 핵무기를 개발해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20시간 날라와가지고 나를 만나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 놓으니까 이제는 핵보유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난 거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을 서로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권위가 상당히 높아졌겠죠. 그러나 한편 김정은이는
이제 지금부터는 핵무력 완성에는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하나의 정책,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 인민들을 잘 먹게 만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정은도 늪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강도질만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강도질 때 해보니까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나도 이거 좀 개과천선해가지고 돈벌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도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실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부터 머리가 아플 겁니다. 김정은의 고민은 대충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미국하고 친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느냐 하면은 반미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저게. 반미. 미국이라는 적이 있다. 그 미국이라는 적이 우리 동족인 남조선을 강제 점령하고 있다.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 동포들을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아야 한다. 고생해야 한다. 미국을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교육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미국하고 친해진다? 하면은 추적이 없어지고 주민들한테 더 고생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어지고 적과 지금 서로 교섭을 하고 국교를 터고 할 판인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 체제를 지탱하는 논리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개혁 개방한다 합시다. 개혁 개방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돈만 들어옵니까? 사람도 들어오죠. 정보도 들어오죠. 기술도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저 가짜였구나. 김일성이가 혁명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소련군이 한 거구나. 남한이 무지하게 잘 사는구나. 북한 3대 세습체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택동은 왜 견뎠느냐? 호지명은 왜 했느냐? 호지명, 모택동과 김정은은 차원이 다르죠. 모택동과 호지명은 지지가 있었어요. 인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었어요. 김정은은 그게 없습니다. 김정은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의 산을 만들었는데 이 산이 무너질 때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또 북한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커지고 있어요. 한 400개가 된다고 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도 교류되고 물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경쟁 마인드가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경쟁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통제력은 약화될 것이다. 고민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뭐냐? 이번 선거를 해서 압승하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제일 큰 선거 운동원이 트럼프 아닙니까? 이번 선거를 망친 거는 트럼프입니다. 3월 초에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 이야기를 듣고 그럼 5월 중에 김정은하고 만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세계가 전부 다 트럼프, 김정은 역사적 회담 쪽으로 언론이 다 쏠려버렸습니다. 한국은 중간에 또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도 있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6월 13일 투표날까지 온통 남북 관계가 지면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에 또 선전선동에 능한 좌파들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이 90%가 지금 친정부로 들어간 바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데 전부 다 남북관계 핵 문제로만 갔는데 선거운동을 한들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당 보고 찍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잘못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회담을 받는 바람에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한테 모든 것을 주소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이젠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못되면은 전 정권 탓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갖고 남 탓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국민들이 또 권력을 다 몰아준 다음에는 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벼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항정신이 강하죠. 그 다음에 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권력을 가지면은 죽일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입니다. 권력을 가지고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안 통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권력이 안 통하죠. 경제에 대해서 올해 6% 성장하라고 명령하면은 그렇게 따라줍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과학을 무시합니다.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다 경제에 부담을 주죠. 드디어 산업용 전기료까지 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를 겁니다. 틀림없이. 최저임금, 주 52시간 단축 근로를 강요하는 것. 경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은 경제의 핵심은 일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일. 사람을, 국민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노동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모든 것은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지 마라. 일을 덜 하라. 이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 무너질 때 국민들이 과연 압도적인 지지를 계속 보낼 거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제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경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책임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중소,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자영업자들 피해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냐? 이 책임은 누구냐를 따져야죠.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과학을 무시한 정권은 없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라는 이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국정농단도 아니고 그냥 남편 없는 여성 대통령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사소한, 국가 전체로 보면 사소한 사건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는 이것은 헌법 위반에다가 직권 남용에다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다 가능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릴 겁니다. 에너지 정책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제는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 기술의 실을 말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실은 뭐냐?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10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자, 과학자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핵 기술자가 살아있으면 금방 따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어느 대학 가 있었던 건 어디서는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5위, 6위 하는 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가장 안전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냐? 방사능 누출로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방사능 누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연설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원자로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 그게 무슨 통계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정책이죠. 원자력 발전소의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눈물겹습니다. 1956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는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력 기술자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리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가 되니까 우리가 준비된 인력이 발전소를 바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외국 사람이 지어주었지만은 우리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흘러가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더 흘러가니까 우리가 원자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로를 지금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없앤다? 이것은 사람을 10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학살입니다. 기술 학살이에요. 기술 학살. 기술 학살은 사람 죽인 거하고 나중에는 비슷한 결론으로 갈지 모릅니다. 학살. 기술 학살. 원자력 학살 사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 경제가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비핵화 사기극도 언젠간 들통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미국에서 먼저 나올 거예요. 미국, 북한 협상해보다가 폼페이오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국 언론이나 미국 국회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제가 경제 무너지라고 바라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났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할 거냐? 준비해야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건 준비가 아니죠. 준비를 해야죠. 뭘 준비를 합니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을 다 기록을 해가면서 우리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골로 간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생명, 재산 다 날아간다. 정신 차리자 하면서 서로 깨우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우리 독일한테 축구에서 이긴 게 바로 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2번 졌다고 정신줄을 놓았으면은 관객의 찬스가 왔을 때 잡지 못합니다. 골키퍼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롱패스를 해가지고 이기듯이 그런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거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딱 하나는 이겁니다. 속지 말자입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오랜만에 뵈니까 책을 하나 제가 써서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날이라는 걸 썼어요. 이 최고의 날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요 머리글을 쓰다가 보니까 탄핵 사태 때부터 싱가포르 회담까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것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여기 상황에 대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글을 제가 쓴 머리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없는 여성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국정농단으로 과장한 언론이 촛불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이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는 가운데 앙심을 품고 있던 비박 의원들이 좌파와 싸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좌파와 손잡았다. 약 15%로 줄어든 박근혜 지지 세력은 태극기 집회로 대응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사 모음 수준의 탄핵 소추장을 근거로 8대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반좌파 성향의 보수 중도층의 분열 41%의 지지를 받은 좌파 대통령이 등장,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반공자유 진영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사 투옥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토성과 정체성을 부정,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승만의 자유민주 및 한미동맹, 박정희의 개방적 부강병 노선에서 이탈하여 전제와 포갑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륙문화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고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을 활용,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포위망을 뚫기 위한 대화 국면을 조성, 동북아 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적 평화 쇼를 연출하고 판문점 선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동지적 관계를 설정한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준비 안 된 트럼프를 농락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 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세뇌되었는지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인 것이라면서 중단을 약속하고 주한미군 철수 의사까지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상중단과 단계적 동시적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추종한 것이며 미국이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최초의 경우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환영하였다. 개업투쟁론을 공유하는 남북한의 집권 세력은 이른바 민족공조의 기치하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데 협력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다가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대미 담판을 시도하자 북한의 친미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개입, 한반도 핵게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3대 세습 체제가 과연 확대되는 시장과 정보 유입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급변 사태의 출발점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탄핵 정변으로 한국은 국채 및 노선의 동시 변경 사태를 겪고 있으며 북한, 미국, 중국을 연동시켜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 이는 19세기 말 청의 쇠퇴, 1945년의 일본 패망에 이은 세 번째의 격변이다. 조선조의 적전 분열로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한국은 두 번째 전환기에는 이승만의 지도력과 트루만의 도움으로 국민국가를 세우고 그 후 70년의 거대한 문명 건설에 성공하였다. 2018년의 한국엔 이승만이 없고 미국엔 트루만이 없으며 핵전 분열 상태이다. 이 책은 탄핵 사태에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약 500일을 지켜보면서 매월 월간조선에 썼던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한국의 기록이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이승만, 박정희의 문명 건설 전략 대 김일성 3대의 문명 파괴 전략의 대결은 금명간 결과를 볼 것이다. 지금 한국인은 민족주의로 포장된 인종주의, 민주주의로 위장한 계급 투쟁론에 선동되어 국가와 법치를 약화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자살적 행태를 보인다. 이 시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탄핵당하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 전변의 본질은 인기가 떨어진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이 정도로 진위, 피와 선악 분별력이 마비된 국민이 재기할 수 있을지 역사에 물어보고 싶다. 우리가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한 문명의 저력과 반격이 흥망을 결정할 것인데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은 국민적 자각을 위한 자극으로 붙인 것이다. 자, 제가 할 말씀은 이걸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또 뵀을 때는 아마 이 주제가 좀 상당히 달라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